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토시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인터메초, 더 티처, 희망, 드라이 이렇게 총 4권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피북스 투유 출판사에서 더 티처의 도서 제공과 유료 제작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읽은 4권의 소설에 대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께 소개드릴 책은 셀리 루니의 인터메초입니다. 셀리 루니는 1991년생의 아일랜드 작가인데요. 세계 문학계에서 아마도 가장 핫한 작가 중 한 명일 것 같습니다. 2018년 출판된 노멀 피플이라는 소설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부커상 후보에도 올랐었죠. 저 또한 이 노멀 피플이라는 책을 너무나 재미있게 여러 번 읽었고요. 드라마도 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보통 유명한 소설을 드라마화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이 드라마가 주인공들이 책을 찍고 나온 것 같고요. 회색 필터를 낀 듯한 아일랜드의 서늘한 영상미도 감수성을 마구 자극하는 드라마입니다. 셀리 루니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한다면 극도로 섬세하고 내밀하게 깊게 파고드는 심리 묘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메초는 이동진의 파이아키아에서 이달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책입니다. 저한테는 이 책이 너무 어려웠는데요. 재미있게 술술 읽히면서 책장이 넘어가는 책은 절대 아닙니다. 인물의 생각이나 말이 줄바꿈이나 따옴표 없이 이어지고 생각의 흐름이 점프하듯 진행되는 파편화된 문장이어서 읽는 것 자체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읽으면서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도 오래 걸렸고 스크립트를 작성하면서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해야 할까 생각하는 것도 어려웠고 무엇보다 깊이 파고 들어간 우울감 때문에 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서사 중심이라기보다는 인물들의 한 시점에서의 내면을 그려내고 있는데 그 내면이라는 것이 너무나 깊고 복잡다단합니다. 저는 이 책의 로그라인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던 너무나 다른 두 형제가 각자의 사랑을 통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다음 삶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이야기. 책에는 5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주인공인 피터와 아이번 형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는 32살, 아이번은 22살, 둘은 10살 차이가 나는 형제입니다. 형인 피터는 머리도 좋고 잘생기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변호사처럼 보이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세우고 끝없는 허무감과 싸우고 있는 인물입니다. 피터는 인생의 의미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늘 고민합니다. 하지만 알베르 카뮈의 말처럼 사실 인간의 삶에는 대단한 목적이나 뚜렷한 의미는 없어요. 모든 일의 의미에 대해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허무주의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터가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피터는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약물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또한 피터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는 인물입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피터는 아무런 노력 없이 부를 세습한 이들에게 깊은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을 일구어낸 자신의 성취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힘없는 자를 돕는 정의로운 모습으로 보여지고 싶어하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들키기 싫어서 괜찮은 척 연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힘들다는 말도 못하고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우울의 심연으로 빠져드는 저한테는 굉장히 안쓰러운 인물이었어요. 동생인 아이번은 어릴 적부터 체스 신동으로 이름을 날린 유망한 체스 선수였지만 4년여 전부터 슬럼프에 빠진 상태입니다. 얼마 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체스를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무엇에 대해 열정을 쏟으며 살아가야 할지를 아직 모르는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못한 인물입니다. 줄곧 체스만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체스를 두지 않게 된다면 그동안의 시간들은 전부 낭비였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번이 형 피터와 가장 다른 점은 지독하리만치 솔직하고 꾸밈이 없다는 점일 것 같은데요. 물론 타고난 성향도 있겠지만
아이번은 집안의 늦둥이 막내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모두에게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무언가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거나 자신의 모습을 포장해야 한다거나 하는 필요성을 아마 모르고 자라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소설의 제목인 인터메초는 음악적으로는 간주곡이라는 의미가 있고 체스 용어로는 흐름을 깨는 예상 밖의 한 수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소설 속에서 두 형제의 인생에 갑자기 끼어든 인터메초의 시작점이 되는 도발적 사건은 두 형제의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5살의 어머니가 이혼해서 다른 가정을 꾸리고 난 이후 줄곧 아버지와 살았던 아이번도, 겉으로는 아버지와 그리 가깝게 보이지 않았던 피터도 각자의 방식으로 상실에 깊은 슬픔을 겪게 됩니다. 너무 슬퍼서 아파진 그 마음들은 서로에게 쌓여있던 감정을 표출시키고 균열을 만들고 둘은 서로를 비난하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소설인데 이게 막 간단하게 몇 줄로 정리가 되지 않을 이야기일 것 같아서 이걸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할지 조금 고민이 됐는데요. 일단은 나머지 3명의 등장인물들이 이 두 주인공과 어떤 식으로 얽혀 있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번은 지방의 아트센터의 초청으로 체스 대회를 하러 갔다가 자신보다 14살이 많은 별거 중이지만 아직은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의 여자 마거릿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피터에게는 두 여자가 있는데요. 실비아는 대학 시절 너무나 사랑했고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였는데 큰 사고를 당했고 이후에 난치성 만성 통증으로 육체적인 관계가 불가한 상태이지만 정신적으로 피터가 너무나 의지하고 사랑하는 영혼의 동반자 같은 관계입니다. 나오미는 22살이고 아이번과 나이가 같죠. 대학생이고 자유분방한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피터는 돈이 없는 그녀에게 돈을 주고 그녀는 피터에게 육체적인 관계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얽힌 5사람의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이 가진 어둠에 전염되어서 좀 힘들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피로감을 견디면서 끝까지 읽게 만드는 힘은 결국 이들이 사랑과 이해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을 응원하고 싶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결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의 불완전함을 견뎌주고 채워주며 살아갈 힘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삶의 거창한 의미를 찾아내지는 못하더라도 그저 오늘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던 소설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프리다 맥파든의 신간 더 티처입니다. 영상의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피북스투유 출판사에서 영상에 대한 유료 제작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짜고 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에 대한 북토시픽 여부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내용부터 간단히 살펴볼게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번 소설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이고 소설에는 2명의 주요 화자가 등장합니다. 이브와 에디. 이브는 고등학교 수학교사입니다. 같은 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재직 중인 잘생긴 인기남 네이트와 8년 전 결혼했고요. 아름다운 집에서 살면서 보람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남편은 잘생기고 다정다감하기까지 해서 누가 봐도 충분히 만족스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 듯 보이는 여자인데 맥파든 소설의 주인공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보여지는 모습과는 다르게 삶의 불만이 가득합니다. 남편인 네이트와의 관계는 마치 쇼윈도 부부 같아 보여요. 또 다른 화자인 에디는 이브와 네이트가 재직 중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는데 학교에 떠돌았던 추문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과 무시를 당하고 외톨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소설의 초반부는 이브와 에디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 두 인물이 대립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깁니다. 이브가 존경하던 선배 수학교사였던 터틀 선생님이 에디와 엮인 지저분한 소문이 나는 바람에 교단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런 에디가 남편인 네이트의 수업을 듣는다는 말을 듣자 이브는 굉장히 깨름칙한 거예요. 그리고 에디는 시를 쓰고 읽는 걸 좋아하는 학생인데 시 잡지 모임의 지도교사인 네이트와 가까워지고 네이트를 좋아하게 되면서 그의 아내인 이브가 신경 쓰이게 됩니다. 이브는 왜 남편인 네이트와 소원해진 건지, 에디는 단지 억울하게 따돌림 당하는 피해자일 뿐인 건지,
데이트의 본 모습은 무엇일지 등등을 궁금해하면서 책을 읽어 내려가게 됩니다. 이 맥파든의 소설답게 후반부에 앞의 상황을 뒤집는 반전이 등장하는데 소설이 끝나는 에필로그 부분에서 또 한 번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강한 반전이 훅 들어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제일 마지막 반전에 머리가 어질어질한 경험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프리다 맥파든은 이력이 굉장히 특이한 작가인데요. 뇌손상 분야의 전문의이고 현재도 의사 일을 하면서 소설을 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3년 첫 소설이 출간되었는데 아마존에서 자비 출판을 했었다고 하고요. 초기작들은 주로 병원 생활을 소재로 한 의료 블랙 코미디 장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8년 대리모라는 소설 전후로 가정형 심리 스릴러 장르를 쓰기 시작했고 2022년에 하우스메이드가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치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작을 하는 작가인데요. 출판 목록을 살펴보면 1년에 서너 권 이상을 쓰고 있어요. 프리다 맥파든이 유명해지면서 우리나라 출판사들도 새로 출간된 소설들 뿐만 아니라 예전 소설들까지 하나하나 가져와서 출판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읽어본 책은 하우스메이드 1, 2권, 네버라이, 더 코워커, 핸디맨, 차일드 오더, 대리모, 그리고 이번에 읽은 요 더티처까지 총 8권인데요. 물론 맥파든의 소설을 모두 읽어본 것은 아니지만 읽다 보면 보이는 그녀만의 특징을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진행됩니다. 남들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속마음, 못난 열등감, 의심, 질투 등을 마구 내뱉는데 적나라하게 민망스러운 날것의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반부에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 후반부에 항상 인물의 캐릭터성을 완전 뒤집는 반전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아니야, 아닐 거야 하면 항상 그게 맞고 왜 이렇게 꺼림칙한 기분이 드는 걸까 하면 그 예감이 다 맞고 나중에 당할 게 뻔히 보이고 또 나중에 시원하게 한 방 날릴 게 뻔해서 그 쾌감을 기대하는 맛이 있습니다. 적어도 고구마 이야기는 아니다. 작가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읽더라도 읽다 보면 아 이건 프리다 맥파든이 쓴 거네 하는 느낌이 확 오는 작가색, 그녀만의 시그니처가 확실하고 매번 반복되는 것 같은데도 재미있게 읽히는 거 보면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를 확실히 잘 아는 작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읽었던 맥파든의 책 중에서는 재미로 찌자면 상위권에 속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맥파든의 소설을 읽다 보면 물론 심리 중심의 스릴러이기는 하지만 이야기의 공간이나 등장인물이 너무 한정적이어서 이야기 자체의 볼륨이 너무 작게 느껴진다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싶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더티처는 학생과 선생님이라는 서로 다른 두세 개의 인물 각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존 작들에 비해서 주변 인물과 이야기의 공간이 더 커지고 풍성해진 느낌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리뷰할 책은 양귀자 작가님의 희망입니다. 양귀자 하면 대부분 요 모순이라는 작품을 떠올리는데요. 이 책은 모순이 나오기 8년 전인 1990년 잘 가라 밤이여라는 제목으로 처음에 출간되었었던 소설입니다. 이야기는 서울의 허름한 나성여관의 막내 아들인 20살 우연의 시선으로 전개됩니다. 우연이는 입시에 거듭 실패한 삼수생인데요. 아직 자신의 꿈이 뭔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는 학생이라기에도 애매하고 어른이라기에도 애매한 20살의 어른아이입니다. 나성여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돈에 집착하는 생활력 강한 어머니, 무능력하고 잡혀 사는 아버지, 학생운동을 하는 형,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화려한 삶을 동경하는 누나, 이렇게 우연의 가족들이 있고요. 그리고 북에서 내려온 냄새나는 실향민 할아버지와 어딘가 모자란 그의 손자,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과 아내를 잃은 남자, 심한 고문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된 학생운동가 등 각자 저마다의 사정으로 세상의 바닥에서 어둠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연은 그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의 고통과 상실을 지켜보면서 조금씩 삶의 어두운 면과 그 무게를 알아가게 됩니다. 희망은 모순과 비슷한 듯 다른 소설입니다. 일단 아직은 채 철이 들지 않은 20대 주인공의 내면적인 성장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 비슷한데요. 소설의 시작점도
모순에서는 진진이 내 인생에 나의 모든 것을 걸겠다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희망에서는 우연히 삼수생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유인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성장이 자신의 사연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사연을 지켜보며 이루어진다는 점도 공통점이 있어요. 작가의 유쾌한 필체는 여전하지만 소설의 분위기는 희망이 훨씬 더 무거운데요. 모수는 개인의 가치관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희망은 급격하게 산업화와 민주화가 진행되던 과도기적 시대 속에서 힘든 삶을 버텨내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다 읽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1990년에 20살이었던 우연이는 지금 어떤 모습의 어른이 되어 있을까? 원래 제목이었던 잘 가라 밤이여는 모두를 멍들게 했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세상이 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붙였던 제목이라고 하는데, 그 밤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들의 아픈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소설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리뷰할 책은 닐 셔스터먼, 제러드 셔스터먼이 공동 집필한 디스토피아 소설 드라이입니다. 닐 셔스터먼은 미국의 대표적인 청소년 소설 작가라고 하고요. 디스토피아, SF, 스릴러, 철학적 성장 소설을 주로 썼다고 합니다. 대표작인 수학자 시리즈와 언와인드 시리즈는 저도 이름을 많이 들어봤었는데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거든요. 제러드 셔스터먼은 닐 셔스터먼의 아들이고 역시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던 캘리포니아에서 어느 날 수도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수돗물이 완전히 끊기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고등학생인 얼리샤는 부모님이 물을 구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자 남동생인 게릿, 이웃 친구인 켈턴과 함께 부모님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재난 사태가 일어난 지 불과 며칠 만에 사람들은 물 한 병을 위해 서로를 공격하는 폭도로 변하고 약탈은 일상이 되고, 도시는 순식간에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무법지대로 변해갑니다. 얼리샤의 부리에는 각기 다른 사연을 지닌 10대 2명이 더 합류하게 되고, 그들은 함께 프레퍼족이었던 켈턴의 부모님이 마련해 놓은 최후의 보루인 벙커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목마름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극한의 상황에서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아이들이 인간다움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지켜보게 되는 재난 스릴러 소설입니다.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문제가 인류의 큰 화두로 떠오른 현재에 실제 어쩌면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미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도 몰입감도 굉장히 크고 두려움 또한 컸던 소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기심, 군중심리, 사라진 인간성,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피어나는 연대감을 통해서 내가 저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상상해 보게 되기도 했고요. 이제 청소년 소설이어서 그런지 문장이나 묘사가 아주 깊이가 있다거나 어렵다거나 하지는 않았고, 이거 좀 이게 말이 되나? 쟤들 왜 저래? 하는 부분도 있기는 했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독특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소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소설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북토시 픽을 선정하기 시작하면서 재미있는 소설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읽기 전이 재미있는 소설, 읽는 중이 재미있는 소설, 읽은 후가 재미있는 소설이 있다고 하면, 읽기 전만 재미있는 소설은 사실 논외로 해야 할 것 같고, 결국 누군가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은 읽으면서도 재미가 있고 읽은 후에도 여운과 생각할 거리가 남는 소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책 읽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